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5개월 차 새댁이에요. 40을 앞둔 나이에 내 자신을 새댁이라고 소개하려니 많이 어색하네요. 또래 친구들은 진작 결혼을 해서 중고등학생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니 말이에요. 모든 결과에는 이유가 있듯이 제가 결혼을 늦게 한 데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어요. 저는 일 중독자예요. 21살에 대학을 중퇴하고 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지금껏 한눈 한 번 팔지 않고 줄곧 일만 해왔거든요. 아무리 일에 미쳐 사는 사람이라지만 저라고 남들처럼 가정을 꾸리고 싶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오히려 누구보다도 따뜻한 가정을 갖는 게 소원이었던 사람이었죠.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는 바람에 불행히도 온전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했어요.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엄마랑 둘이 살았고 엄마가 재혼한 이후에는 아빠 집에서 살았어요. 아빠는 저희 엄마랑 이혼을 하고 바로 재혼을 하셨던 터라 아빠 집에는 새엄마가 낳은 남동생 둘이 있었어요. 세상에는 정말 착한 새엄마들도 있겠지만 저희 새엄마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신이 낳은 자식들과 저를 확실히 차별해서 키우셨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저를 투명인간 취급을 하셨어요. 식구들이 밥을 먹을 때도 제 자리는 없었어요. 식탁도 4인용이라서 애초에 제가 앉을 자리조차도 없었죠. 옷이나 신발도 동생들 것만 사입히고 외식이나 여행을 갈 때도 저는 끼워주지 않았어요. 그 일로 아빠는 새엄마한테 화를 내셨고 그런 일이 잦아질수록 동생들까지도 저를 미워하게 되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먼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빠지다 보니 의례저는 가족 모임에서 제외되고 말았어요. 아빠도 더는 아무 말 않게 되었고요. 처음엔 아빠가 새엄마한테 저 좀 챙겨주라고 부탁도 하셨지만 그럴 때마다 새엄마는 짐 싸들고 친정으로 가버리셨어요. 동생들을 데리고 말이죠. 그럴 때마다 아빠와 단 둘이 집에 남은 저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어요. 나 때문에 평온한 가정이 깨진 것 같았거든요. 한 번은 평소와 다르게 일주일이 넘도록 새엄마가 친정에서 돌아오지 않은 적이 있었는데 하루는 아빠가 제 방으로 들어와 그러시더라고요. 민재야, 아빠가 이런 말 하는 거 정말 미안한데 네가 새엄마 좀 이해해 주렴. 하루아침에 전처 자식을 데리고 살게 된 건데 그 사람 입장에선 마음이 오죽하겠니? 너도 너대로 힘든 걸 알지만 그래도 아빠는 가정을 지키는 게 먼저라고 생각해. 이번에도 이혼을 할 수는 없잖니. 대신 아빠가 용돈은 넉넉히 줄 테니까 새엄마가 너한테 소홀하더라도 참고 이해해 주길 바란다. 그날 밤 아빠는 새엄마 친정에 찾아가 새엄마와 아이들을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공식적으로 투명인간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동생들이 새엄마가 차려주신 아침밥을 먹을 때 저는 아빠가 준 용돈으로 슈퍼에서 빵과 우유를 사 먹었어요. 제대로 된 밥은 학교에서 먹는 급식이 다였고 저녁밥은 친구들과 떡볶이를 사 먹거나 과자랑 라면 따위로 때우곤 했어요. 제일 참기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아무것도 못 먹고 집에 돌아왔는데 새엄마가 동생들과 고기를 구워 먹고 있을 때예요. 삼겹살 굽는 냄새가 사람을 참 미치게 하더라고요. 제 방 책상에 앉아 밖에서 들리는 고기 굽는 소리와 냄새를 맡고 있으려니 정말 침이 꼴딱꼴딱 넘어가더라고요. 배에서는 연신 천둥 치는 소리가 들렸고요. 그래서 그럴 때면 조용히 밖으로 나오곤 했어요. 지갑에는 아빠가 준 용돈이 가득 들어있었지만 혼자서 고깃집에 가서 삼겹살을 사 먹을 용기는 없었어요.
그때 저는 중학생에 불과했으니까요. 그때 혼자 아파트 놀이터에 앉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든 하루빨리 이 집을 나가야겠다. 그래서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다 사 먹고 새엄마랑 동생들 눈치도 안 보고 편히 살아야지. 하지만 중학생밖에 안 된 아이를 아빠가 혼자 살도록 내버려 두진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때 번뜩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바로 기숙사였죠.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집을 나올 수 있잖아요. 당시 제가 아는 한 그런 학교는 딱 한 군데였어요. 민족사관학교였죠.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건 서울대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하잖아요. 전교 1등을 해도 쉽게 못 들어가는 학교니까요. 그래서 죽어라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었죠. 어릴 때부터 공부는 잘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도 있었어요. 처음 중학교에 들어가서 받은 성적이 반에서 1등, 전교 3등이었던 저는 두 번째 시험부터는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어요. 그 무렵 집 근처 독서실에서 공부를 했는데 일찍 집에 들어가 봤자 먹을 수도 없는 음식 냄새로 고통받는 것보다 조용한 독서실에서 밤 늦게까지 공부하는 게 훨씬 낫더라고요. 12시가 다 돼서야 집에 돌아오면 온 집안에 불이 다 꺼져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마치 내가 남의 집에 들어와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지곤 했어요. 고작 14살짜리 자식이 그 시간이 되도록 집에 안 들어왔는데도 누구 하나 찾는 이 없이 아무 일 없다는 듯 잠자리에 들다니. 이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라 남보다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독서실에 다니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었어요. 제가 독서실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새엄마랑 마주칠 일이 현저히 줄었고, 그래서인지 아침에 일어나 느끼게 되는 집안 분위기가 전보다 많이 좋아졌거든요. 제가 아빠 집에 온 뒤로 아빠와 새엄마는 아침부터 으르렁거리며 말다툼을 벌이기 일쑤였는데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았어요. 여느 집 아침 풍경처럼 분주하지만 활기찬 느낌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더욱 내가 하루빨리 이 집을 나가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게 3년 가까이 공부에 전념한 끝에 저는 제가 원하던 그 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어요. 드디어 아빠 집을 떠날 수 있게 된 거죠. 전교생이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 집을 떠나 사는 게 눈치 보일 일도 없고 잡생각 없이 공부할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친구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 경우는 아빠 집에서 살 때보다 먹는 것도 훨씬 더 잘 먹고 새엄마 눈치도 안 봐도 되고 특히 동생들과 차별당할 일이 없어서 마음의 상처를 입을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3년 내내 공식적으로 기숙사를 비워야 하는 날이 아니면 아빠 집에 가는 일은 전혀 없었어요. 친구들은 그런 제가 신기했는지 기숙사 붙박이장이란 별명까지 붙여주었죠. 대입 준비를 하면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건 아빠 집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에 가는 거였어요. 그래야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고 성적까지 낮춰가며 지방대에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선택한 학교가 카이스트였죠. 거기라면 졸업 후에도 취직 때문에 걱정할 필요도 없고 집에서 머니까 당연히 기숙사 생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카이스트에 지원을 했고 결과는 합격이었어요. 제 합격 소식에 아빠는 뛸 듯이 기뻐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최고 수재들이 가는 대학에 내 딸이 합격을 했다고 지인들한테 자랑할 정도로요. 하지만 새엄마한테는 제 합격 소식이 그리 달갑지만은 않았던 모양이에요. 사실 새엄마가 낳은 제 동생들은 둘 다 공부에 소질이 없었거든요. 학원을 서너 개씩 보내고 어릴 때부터 과외까지 시켜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눈에 가시인 제가 명문대에 합격했다고 하니
속이 쓰렸겠죠. 그런데도 눈치 없는 아빠는 새엄마 기분도 생각 않고 동생들한테도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니들이 누나 반만 닮았어도 아빠가 걱정을 안 하겠다. 누나 봐라. 학원 한 번 안 다니고도 민사고에 카이스트까지 갔잖니. 다 똑같은 내 자식들인데 어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다. 그러자 주방에서 저녁 준비를 하던 새엄마가 그릇을 개수대에 집어 던지더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우리 찬영이랑 찬우가 나 닮아서 돌대가리라는 거예요. 뭐예요? 당신은 매번 안 좋은 건 다 내 탓이지. 이 나이 때까지 전처 자식까지 떠맡아 키워줬더니 이런 타박이나 듣고 내가 억울해서 정말. 그렇게 당신 딸이 자랑스러우면 이참에 나랑 이혼하고 잘난 딸이랑 둘이 살지 그래요. 나도 더는 이런 대접 받으면서 살기 싫다고요. 결국 그날 아빠랑 새엄마는 대판 싸우셨어요. 그 상황이 마치 제 잘못인 것만 같아서 저는 대전으로 내려가는 전날까지 식구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지옥 같은 2달여의 시간이 지나고 기숙사에 도착하자 이제야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더군요. 하지만 이런 해방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기간이었는데 웬일로 새엄마가 전화를 했더라고요. 새엄마가 처음으로 제게 전화해서 전한 말은 아빠의 부고였어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새엄마의 흐느끼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나 이제 어떡하지? 온통 이 걱정뿐이었어요. 아빠가 세상을 떠났다는 슬픔보다 앞으로 내가 살아갈 일이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저 참 못된 딸년이죠. 아빠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에도 제 머릿속에는 오직 내 한 몸 걱정뿐이었어요. 장례식이 끝나면 나도 집으로 같이 가도 되나? 그냥 기숙사로 가야 하나? 다음 학기 등록금이랑 생활비는 어쩌지? 나 대학은 졸업할 수 있을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늘어졌지만 이 모든 질문의 답은 제가 아닌 새엄마가 내릴 수 있는 거라서 발의를 하는 그 순간까지도 제 머릿속은 복잡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모든 장례 절차가 끝나자 새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네 엄마랑은 연락 안 하니? 아무리 재혼을 했다고 해도 자기 딸은 자기가 거둬야지. 남편도 죽고 없는 마당에 내가 죽은 남편 전처 자식까지 맡아야겠니? 너도 봐서 알겠지만 우리 찬영이 찬우 아직 어려. 앞으로 애들 키우는데 들어갈 돈만 해도 내가 머리가 지끈거릴 판이다. 솔직히 너한테 10원 한 장 주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그래도 내가 마음이 모질지 못해서 너 살빵 하나는 구해줄 생각이다. 새엄마는 조의금 들어온 거에서 500만 원을 은행 봉투에 옮겨 담고는 제게 내미셨어요. 너야 공부도 잘하고 학교도 좋은 데 다니니까 가외를 해서도 먹고 살 거 아니니? 이거면 월세방 보증금은 될 거야. 표정이 그게 뭐니? 너 지금 날 비웃는 거니? 왜? 이걸로 부족하다 이거야? 솔직히 다른 사람 같으면 애초에 너 이 집에 받아들이지도 않았어. 나 하나 되니까 나랑 아무 상관없는 날 이 날 이때까지 먹이고 입혀가며 키운 거라고. 그러니까 나한테 더 바라지는 마라. 그때 제가 새엄마 앞에서 피식 웃었던 건 새엄마를 비웃었던 게 아니었어요. 새엄마는 모르는 신기하고 재미있는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자기가 죽을 걸 안다고 하잖아요. 돌이켜보니 저희 아빠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빠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 뜬금없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민재야, 오랜만에 아빠랑 점심이나 같이 먹을까? 아빠가 너희 기숙사로 갈게. 솔직히 먹으려고 하면 먹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기 싫었어요. 내다 버린 자식 취급하고 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웬 밥 타령인가 했죠. 그래서 주말이라 거의 알바가 있어서 안 된다고 했더니 그날은 유독 끈질기게 구시더라고요. 그럼 저녁은 어때? 아빠가 너 과외하는 대로 갈까? 아빠가 우리 딸 보고 싶어서 그래. 같이 밥 한 끼 먹자. 결국 과외를 마치고 학교 기숙사 근처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저는 간단하게 먹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빠가 굳이 고기를 먹자고 하셔서 고깃집으로 갔죠. 일전에 집에서 식구들이랑 고기를 구워 먹는데 민지 네 생각이 나더라. 생각해보니까 너랑은 집에서 같이 고기를 구워 먹었던 기억이 안 나더라고. 네가 고등학생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해서 그런가 했는데 너 중학생 때도 같이 먹은 기억이 없는 거야. 내가 참 나쁜 아빠였지. 그 어린 게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사는 거 뻔히 알면서 나 편하자고 모른 척하고 살았다. 아빠가 미안해. 그리고 이건 아빠 보험 증서인데 잘 가지고 있어. 혹시 몰라서 수익자를 네 앞으로 바꿔놨다. 그러니까 잘 가지고 있어. 됐어. 나 이런 거 필요 없으니까 새엄마한테나 줘. 난 대학 공부까지만 시켜주면 이후엔 내가 알아서 살게. 틈틈이 알바하면서 돈도 모으고 있고. 공부야 당연히 시켜주지. 그래도 이건 가지고 있어. 나 죽고 나면 네 새엄마가 너한테 재산이나 나눠주겠니? 집에서 내쫓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러니까 이건 네 몫이다 생각하고 받아. 그때 받아둔 보험 증서가 떠올라서 웃었던 거예요. 아빠가 새엄마를 너무 잘 알고 있었구나 생각하니까 웃기더라고요. 하지만 새엄마한테는 보험금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분명 그마저도 뺏으려고 들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더는 긴 말 않고 새엄마가 챙겨준 500만 원을 들고 집을 나왔어요. 제 방에 있던 제 짐이라고 해봐야 옷가지랑 책 몇 권이 달아서 그건 박스에 담아 기숙사로 붙였고요. 대전으로 돌아온 저는 학교 근처에 원룸부터 알아봤어요. 기숙사에 지내기엔 짐도 많고 무엇보다 제대로 된 독립을 하고 싶었거든요. 아빠 장례식을 치르느라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해서 학점은 기대를 할 수 없는 처지였어요. 물론 교수님들께 부친상을 당했다는 걸 말씀드리면 어느 정도 구제는 받을 수 있었지만 그러기 싫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빠가 돌아가시고 나니 모든 의욕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동안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던 건 지옥 같은 아빠 집에서 나오기 위함이었잖아요. 이렇게 임무가 완수되고 나니 모든 게 허탈하고 허무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게다가 카이스트는 들어가는 것도 힘들지만 그 안에서 살아남는 것도 정말 힘들거든요. 매 순간 기를 쓰고 달려들어야 대한민국에서 천재소리 듣는 동기들 사이에서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요. 이제는 좀 편해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퇴를 하기로 결심했죠. 그때만 해도 대학은 언제든 수능을 다시 보면 된다는 생각에 아쉬울 게 없었거든요. 그래도 자퇴를 하기 전에 앞으로 먹고 살 길은 마련해 둬야겠다 싶어서 사업을 하는 같은 과 선배를 찾아가 일자리를 부탁했어요. 아직 시작하는 단계라서 월급은 많이 못 주지만 그래도 일은 많이 배울 수 있을 거라고 해서 바로 출근을 하기로 했죠. 출근이 확정되자 학교에는 자퇴서를 냈어요. 이 자퇴서 한 장이 앞으로 내 인생에 어떤 시련으로 닥칠지 까맣게 모른 채 말이죠. 정부 지원을 받아 설립했던 선배 회사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다행히 자리를 잡았고 저는 그 회사에서 5년 동안 일을 하다가 제 회사를 차려서 나왔어요. 보안 관련 프로그램을 다루는 회사라서 사무실을 꾸미는 데는 크게 돈이 들지 않았어요. 시작 단계인 만큼
직원 수도 저를 포함해 5명뿐이라서 직급도 우리 멋대로 정하고 야근 수당이 없는데도 다들 사무실에서 먹고 자가며 일을 했어요. 물론 각자 개인 사정에 따른 휴가도 야박하게 따지지 않고 주었고요. 마치 친구들 몇 명이 합동 프로젝트를 하는 기분으로 회사를 운영해 나간 거죠. 그러다가 회사가 조금씩 커감에 따라 회사 규정도 정하고 야근 수당이며 월차, 연차, 성과금 체계도 확립해 나갔어요. 그렇게 조금씩 체계를 잡아가는 사이 직원 수도 많이 늘어서 더 넓은 곳으로 회사도 이전을 하게 되었죠. 회사를 차린 지 정확히 9년 6개월 만에 우리 회사는 번듯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어요. 저와 함께했던 초창기 멤버 중에는 제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 업체를 차려서 나간 사람도 있고 아직도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업체를 차려 나간 사람 중 하나가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에요. 남편은 저보다 4살 연하인데 얼굴이 노안이라서 저보다 연상으로 보여요. 그래서 남편과 연애를 할 때도 제가 연상이라는 기분이 덜 들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집안 사정이 넉넉치 않아서 자기 월급으로 동생들 학비까지 대며 살았어요. 사실 진작 독립을 할 생각이 있었음에도 그러지 못했던 게 사업자금 때문이었죠. 버는 족족 동생들 학비로 써버리니 주머니에 돈이 모일 날이 없는 거예요. 저희 회사가 월급이 꽤 센 편임에도 말이죠. 결국 3년 전에야 동생들 학비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부랴부랴 독립을 하게 되었죠. 자기야, 꼭 지금 독립을 해야겠어? 자금도 얼마 없잖아. 차라리 몇 년 더 여기서 일하다가 돈 좀 모아서 나가지 그래. 왜? 나 나가면 회사 휘청일까봐 걱정돼서 그래? 남자친구를 그동안 그렇게 부려먹었으면 이제 놓아줄 줄도 알아야지. 두고 봐. 5년 안에 내가 자기 회사만큼 키워놓을 테니까. 그럼 그때 가서 당당하게 청혼할 거야. 남편이 그렇게 기를 쓰고 독립을 한 데는 우리 관계 문제도 있었어요. 회사 대표랑 사귀는 게 남들한테 눈치가 보였거든요. 게다가 결혼까지 하게 되면 아내 회사에서 일하는 꼴이니 자존심이 상할 법도 했죠.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결혼 생각은 없었지만 말이에요. 아무튼 남편은 말 그대로 영혼까지 끌어서 회사를 차렸어요. 제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사실 돈 때문에 많이 힘든 상황이었어요. 정부 지원도 받고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은 풀로 빌렸음에도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주변 친구들이며 입사 동기들한테도 돈 부탁을 했던 모양인데 그게 누구 하나 선뜻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당연하죠.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둔 마당에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데 누가 돈을 빌려주겠어요. 내 한 몸 건사하면 그만인 20대도 아니고 다들 가정이 있는 30대 중반 성인인데 안 될 말이죠. 그래서 보다 못한 제가 남편 동기를 통해 대신 돈을 빌려주었어요. 제 돈인 건 비밀로 하고요. 당장 급한 돈은 아니니까 수익이 나면 그때 천천히 갚으라고 말이죠. 덕분에 남편은 회사를 차릴 수 있었고 다행히도 생각보다 금방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요. 워낙 남편이 잘 아는 분야이기도 하고 이쪽 업계에서는 틈새 시장에 해당하는 영역이었거든요. 그렇게 3년간 남편은 열심히 일해서 제 돈을 다 갚았어요. 그리곤 돈을 다 갚은 그날 저희 회사로 찾아왔더라고요. 남편은 제 앞에 작은 상자를 내밀더니 그러더라고요. 오늘에서야 자기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게 됐어. 나 회사 시작할 때 다들 안 될 거라고 했었거든. 돈 1,000만 원 구하는 것도 어려워서 몇 번이나 찾아가 사업 설명하고 구질구질하게 매달렸는데도 다들 거절을 하더라고. 그런데 한 친구가 선뜻 3억이나 투자를 해줘서 우리 회사가
지금처럼 자리를 잡을 수 있었어. 고맙다, 민지야. 그 돈 빌려준 사람이 너라는 걸 진작 알았지만 모른 척했어. 내가 이 돈을 다 갚는 날 제대로 감사 인사하고 청혼하려고. 지금까지 날 믿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날 믿어줄 자신이 있다면 나랑 결혼하자. 아, 정말 그냥 감사 인사만 하지 그랬어. 그럼 내가 이렇게 난감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야. 정훈 씨도 알겠지만 난 결혼 같은 건 할 생각 없어. 지금이야 사귄 시간이 있으니까 같이 있는 게 편하고 좋을 수밖에 없지만 결혼해서 같이 살다 보면 우리도 변할 거야. 나중엔 숨 쉬는 소리만 들어도 지긋지긋할 수 있다고. 세상에 안 변하는 건 없어. 난 그때가 돼서 실망하기 싫어. 미안해. 이 청혼은 안 받은 걸로 할게. 우리 부모님이라고 처음부터 헤어질 줄 알고 결혼을 했겠어요. 살다 보니 마음이 흔들리고 숱한 일을 겪다 보니 서로에게 실망도 하면서 결국 헤어진 거겠죠. 그래서 어차피 변할 거라면 애초에 시작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그랬던 것처럼 내 자식에게도 그런 불행한 가정을 남겨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거절을 했음에도 남편은 전보다 더 집요하게 설득을 해왔어요. 출근 시간에 저희 회사 로비에 찾아와 꽃다발을 건네고 퇴근 시간에도 역시나 로비에서 저를 기다리곤 했어요. 같이 일할 때도 폭이란 걸 모르는 사람이더니 청혼을 할 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사건 때문에 제가 이 집요한 남자의 손을 잡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날은 여느 때와 다를 바 없는 날이었어요. 아침 일찍 피트니스 센터에 들러 운동을 하고 막 출근을 했는데 그날따라 남편은 보이지 않고 로비에서 웬 아줌마와 건장한 남자 둘이 경호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더라고요. 모르는 척 지나가려는 그때 누가 제 어깨를 잡아 끌었어요. 그 바람에 깜짝 놀란 저는 뒤로 발라당 자빠질 뻔했는데 마침 남편이 달려와 제 허리를 낚아챈 덕분에 무사할 수 있었죠. 제 어깨를 잡은 사람은 다름 아닌 새엄마였어요. 하, 인연 맞네 맞아. 야, 민지 너 아주 신수가 훤해졌다. 내 남편 목숨값으로 그동안 잘 먹고 잘 살았나 보다. 기말 필요 없고 너 나 몰래 빼돌린 내 남편 사망보험금 내놔. 다 알고 왔으니까 개수작 부리지 말고. 그러자 옆에 있던 두 아들들도 저를 향해 적개심을 보이며 씩씩거렸어요. 둘 다 살이 투둥투둥하게 쪄서는 팔과 다리에 요란한 문신까지 하고 있어서 인상이 더 험악해 보이더라고요. 누군가 했더니 새엄마셨어요. 세월이 흘러도 무식하고 염치 없는 건 여전하시네요. 니들 찬영이 찬우구나. 오랜만에 누나를 봤는데도 인사도 안 하니? 니들이 건달이야? 왜 험악한 문신으로 사람 귀를 죽이려 들어? 니들이 아무리 건달처럼 그러고 있어도 나 니들 안 무서워. 그러니까 눈에 힘들 풀어라. 새엄마, 어디서 뭔 소리를 듣고 왔는지 모르겠지만 저 새엄마 돈 뺏은 적 없어요. 오히려 내가 나눠 받아야 했던 우리 아빠 유산까지 새엄마가 다 가져갔잖아요. 난 아빠가 내 앞으로 남겨주신 보험금 외에는 받은 게 없다고요. 설마 그걸 뺏겠다고 온 건 아니죠? 염치 없이. 뭐? 염치가 없어? 내 남편 남긴 돈이면 다 내 돈이지. 그게 왜 네 돈이야? 갈 곳 없는 년 내 자식처럼 품어가며 키워줬더니 은혜를 원수로 갚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새엄마는 자기 분에 못 이겨 제 머리채를 잡으려 손을 뻗었어요. 그러자 제 옆에 붙어있던 남편이 그 손을 팍 쳐버렸어요. 아주머니, 지금 뭐 하는 짓입니까? 당신은 뭔데 내 사람 몸에 손을 대요. 그리고 뭐라고요? 자식처럼 품어가며 키웠다고요?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 진짠 줄 알겠네요. 같이 사는 동안 아주머니가 민지한테 몇 번이나 밥을 챙겨 먹였어요. 지들끼리 고기 구워 처먹고 삼계탕 끓여 처먹을 때 민지한테 고기 한 점, 닭다리 한 번 쥐어줘 본 적 있어요?
남이라도 그렇게 모질게는 안 할 텐데. 아주머니는 같이 사는 내내 그러셨잖아요. 학창시절에 민지 별명이 뭐였는지는 아세요? 기숙사 붙박이장이었어요. 집에 가도 자기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식구들 때문에 방학 때도 기숙사에 붙어있는다고 해서 그렇게 붙여진 거라고요. 그래놓곤 이제 와서 뭘 달라고요? 기왕 이렇게 된 거 변호사 불러서 계산 제대로 때려볼까요? 민지 아버님 사망 후에 남은 재산 제대로 한번 나눠보려냐고요. 적어도 돈 뜯어내겠다고 조폭 같은 아들 데리고 여기까지 오셨을 때는 제대로 계산기나 때려보고 오셨어야죠. 목소리만 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하신 짓들은 분명히 영업 방해에 해당되는 일이란 거 아세요? 모르셨으면 저기 오는 경찰들 따라가서 제대로 교육받으세요. 그리고 앞으로 민지랑 대화하고 싶으면 이런 식으로 개떼처럼 달려오지 마시고 저한테 전화하세요. 내가 언제든 상대해 줄 테니까. 남편은 신고를 받고 온 경찰들한테 상황 설명을 하고는 저와 함께 경찰서까지 가주었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모든 걸 내 손으로 해결해야 했던 저는 그날 처음으로 타인의 보호를 받으며 안심할 수 있었어요. 아빠가 남긴 유산을 다 써버리고 백수로 살고 있는 두 아들과 최후의 방법으로 돈을 뜯으러 저를 찾아왔던 새엄마는 접근 금지 명령을 받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 남편은 아침마다 저희 집까지 찾아와 저를 출근시키곤 회사로 돌아가곤 했어요. 퇴근 시간에도 늘 저를 데리러 와주었고요. 한결같이 끈질긴 남편 덕분에 저는 안심하고 출퇴근을 할 수 있었어요.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던 제게 남편은 자신의 등을 내주었고 외로움이 익숙했던 저는 남편이 내어준 온기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어요. 그리고 어느새 그 온기 없이는 살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쩌겠어요. 이 남자랑 떨어질 수가 없겠는데 결혼하는 수밖에요. 결혼을 결심한 뒤 남편은 지금이라도 재혼한 엄마를 찾아보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싫다고 했어요. 지금껏 연락 한 번 없던 엄마를 결혼 앞두고 찾는다는 것도 웃기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시부모님만 찾아뵙기로 했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가기에 앞서 조금 걱정이 됐어요. 엄마가 살아계시긴 하지만 연락도 안 하고 사는 처지니 고아나 다를 바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제 걱정과 달리 시어머니는 엉뚱한 걸로 저를 탐탁지 않아 하시지 뭐예요. 그건 바로 다름 아닌 학벌이었어요. 제가 대학을 못 나왔다는 게 어머님한테는 그렇게 거슬렸던 모양이에요. 더군다나 손 아랫동서가 서울대 출신이라서 사사건건 저랑 비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대학은 안 나왔다는 거야? 아니, 요즘 세상에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 있어. 내 자랑 같아서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난 말이지 아무리 형편이 어려웠어도 내 자식들 대학은 다 보냈다고. 요즘 세상에 대학 졸업장도 하나 없이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아? 아, 학벌 때문에 취직이 안 되니 창업을 한 모양이네. 어머니도 참 그런 거 아니에요. 졸업만 못했다 뿐이지 2학년 때까지 대학 다녔다고요. 그리고 이 사람 나온 고등학교도 그렇고 대학도 그렇고 우리나라 최고 명문. 그러자 어머님은 남편 말을 뚝 자르시며 당신 할 말만 하셨어요. 됐어. 명문은 개뿔. 졸업 안 했으면 고졸이지.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네 동생은 너보다 안 좋은 대학을 나왔어도 서울대 나온 여자를 데려왔는데 넌 그 잘난 대학까지 나와놓고 고졸이랑 결혼한다는 게 말이 되니? 아이고, 난 또 이런 일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네. 게다가 나이도 4살이나 더 많다며. 아우, 그 나이 먹도록 대학도 안 다니고 뭘 한 거야. 이가야 원, 창피해서 주변에 맏며느리 들인다는 말도 못하겠네. 어머님은 시종일관 고졸고졸 노래를 하시다가
버럭 화를 내시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어요. 이미 니들끼리 결혼하기로 다 정해놓고 이제 와서 무슨 허락이야. 4년이나 사귀었다면서 이제 헤어지라고 한들 니들이 헤어지겠냐고. 나이나 적으면 말도 안 해. 내일 모레면 40인데.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선자리에나 내보내서 결혼시켰지. 아이고, 내 팔자야. 환영받기 힘들 거란 건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대놓고 싫은 티를 내시니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업을 하면서 클라이언트 앞에서 별의 별일을 다 당해봤지만 이렇게 수치스럽고 당황스러운 적은 없었어요.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결혼을 하기로 했나 후회도 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을 생각하면 헤어질 자신도 없었어요. 그러니 방법은 하나뿐이었죠. 어떻게든 어머님 마음을 풀어드리는 거요. 그래서 어머님 환심 좀 사보겠다고 평생 하지 않던 짓을 해봤어요. 명품 백이며 화장품, 마사지 기계까지 틈만 나면 사들고 시댁에 찾아갔어요. 하지만 어머님은 조금도 저를 반기지 않으셨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님이 먼저 연락을 하셔서는 지난번에 인사 못한 동서랑 인사하라며 집에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회사 일정도 미루고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어쨌는지 아세요? 냉장고에서 사과를 딸랑 하나 들고 오셔서는 동서한테 깎아 먹이시는 거예요. 접시도 동서 앞에 밀어놓고는 포크도 딸랑 하나만 놓으셨더라고요. 얘 둘째야, 이 사과 좀 먹어봐라. 청송사과인데 엄청 달고 맛있다. 시장에서 장을 보다가 이 사과를 보니 네 생각이 나지 뭐니? 네가 과일 중에 사과를 제일 좋아하잖아. 어때? 맛있지? 아주 할머니가 귀한 손주 간식 먹이듯이 어찌나 극진히 챙겨 먹이시는지 옆에 앉아있는 제가 다 민망할 정도였어요. 저한테는 빈말이라도 사과 한쪽 먹어보란 말도 없으시니까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더라고요. 동서는 어머님과 제 사이에서 눈치를 보면서도 꿀떡꿀떡 사과를 잘도 받아먹더라고요. 제게 한쪽 먹어보라는 말도 않은 채요. 그렇게 동서가 사과를 다 먹자 그제야 어머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야, 뭘 그렇게 멀뚱거리고 있니? 이 접시 가져가서 안 씻고. 여자는 자고로 바지런 해야 되는 법이야. 먹고 나면 바로바로 씻어야 한다고. 세제 풀 거 없이 물로 빠득빠득 소리나게 씻어서 식기 건조대에 올려놔라. 아니, 사과를 먹은 건 동서인데 왜 내가 그 접시를 씻어야 돼요? 황당해서 어머님이랑 동서를 번갈아 봤지만 이 사람들이 둘 다 약을 먹었나 되려 저를 이상하게 바라보지 뭐예요. 둘이서 사람 하나 병신 만드는 건 참 쉬운 일이구나 생각하면서 접시를 들고 주방으로 향했어요. 접시를 씻는데 한숨도 나고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접시를 씻고 나왔더니 어머님이 본격적으로 동서 자랑을 하셨어요. 서울대 출신으로 결혼 전까지 강남에서 학원 강사를 하다가 지금은 건강 문제로 잠시 쉬고 있다고 하더군요.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다니? 취직 걱정 말고 일단 몸부터 추스려. 너야 학벌이 좋으니까 취직이야 언제든 마음먹으면 할 수 있잖니. 그러니 너무 조급하게 생각 마라. 고졸인 얘도 지 사업한다는데 서울대식이나 나온 네가 뭔 걱정이니? 여차하면 너도 회사 하나 차리면 되지. 어머님도 참 창업은 아무나 하나요? 그런데 형님이 하시는 회사는 어떤 회사예요? 혹시 명함 있으면 한 장 주시겠어요?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찾아보게요. 아, 너무 작은 회사는 인터넷에 안 나오나? 아우씨, 나이도 나보다 11살이나 어린 게 진짜 사람 열받게 하는데
순간 욱할 뻔했다니까요. 지 사과 처먹은 접시 나한테 넘길 때부터 알아봤지만 말하는 걸 들으니 싸가지가 바가지더라고요. 그래서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건넸죠. 그런데 명함을 한참 내려다보던 동서가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네. 회사명이 왜 이렇게 익숙하지? 유명한 회사는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어디서 봤더라? 아, 맞다! 동서는 뭔가 떠올랐는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제 남편 방으로 달려가 조그마한 액자를 들고 나왔어요. 액자 속에는 우리 회사 창업식을 하던 날 창업 멤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플랜카드를 제작할 돈도 없어서 A4 용지에 매직으로 회사명을 적어 벽에 붙여놓았던 그때 사진이었죠. 여기 맞죠? 아주버님이 다니던 그 회사. 어머님이 항상 말씀하시던 그 회사 말이에요. 여기 대표가 아주버님 독립할 때 창업 자금도 대주고 명절마다 선물이며 보너스도 그렇게 많이 줬다면서요. 보너스로 우리 그이 대학 등록금도 냈었다고 어머님이 그러셨잖아요. 그래, 우리 큰애가 그 회사 다닐 때 거기 대표한테 참 신세 많이 졌지. 오죽했으면 큰애가 식구들 앞에서 자기 회사 대표 칭찬을 그렇게 했겠니? 말수도 별로 없는 녀석이. 거기 대표가 여잔데 엄청 똑똑하고 우리나라 최고 학교만 다 다닌 사람이라고 했지 아마? 민족사관 학교든가? 수재들만 다닌다는 그 고등학교 나와서 저기 어디야, 대전에 있는 최고 수재만 다닌다는 그 대학 다녔다고 그랬잖아. 그 학교 이름이 뭐였더라? 카스테란가? 아닌데 카스타든가. 그런데 그게 뭐가 어쨌다는 거니? 어머님도 참, 형님이 그 회사 대표잖아요. 여기요, 이 사진에 아주버님이랑 같이 있잖아요. 어머님은 돋보기 안경까지 끼시고는 액자 속 사진을 뚫어지게 보셨어요. 그리고는 제 얼굴과 사진 속 저를 번갈아 보시더니 울컥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 손을 덥석 잡으시더니 손을 쓰다듬으시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은인을 못 알아보고 그렇게 구박을 했네. 내가 죽는 순간까지 대표님한테 받은 은혜는 절대 안 잊겠다고 그렇게 다짐했었는데 이렇게 옆에 두고도 몰라봤어. 미안하다. 내가 정말 미안하다. 그때 우리 남편이 빚만 잔뜩 져놓고 세상을 떠난 뒤라 형편이 얼마나 어려웠나 몰라. 그네가 대학 졸업도 못하고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 취직한다고 했을 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는데 회사에서 대학도 졸업할 수 있게 해주고 목돈 필요할 때마다 돈도 빌려주고 했던 거 나 하나도 안 잊고 있어. 우리 큰애 독립할 때도 그 큰 돈을 이자도 안 받고 빌려줬잖아. 가족도 그렇게는 안 해줄 텐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 어쩜 그럴 수가 있나 했는데 그게 너였구나. 세상에 어쩜 그런 것도 모르고 내가 너한테 그 모진 말을 했을까. 미안하다 얘. 내가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솔직히 속상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부모도 없는 저를 아무 타박도 않고 받아주셨잖아요. 사실 저는 그게 제일 걸렸거든요. 그게 어디 네 잘못이니? 사람 목숨은 하늘에 달려있는 건데 자식이 죽은 부모 살려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나도 부모님 일찍 잃고 시집와서 시어머니한테 구박 엄청 받았다. 그래서 난 부모 없는 걸로는 내 며느리 괴롭히지 말자 생각했어. 그런데 다른 걸로 우리 맏며느리 가슴에 못 박게 될 줄 누가 알았겠니? 내가 그동안 너한테 함부로 했던 거 살면서 다 갚으마. 네 가슴에 못 박힌 거 있으면 내가 다 빼줄 테니까 절대 마음 변하면 안 된다. 꼭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서 내 며느리로 살아야 한다. 알았지? 어머님은 몇 번이나 제게 사과를 하시고는 그날 맛있는 저녁까지 차려주셨어요.
결혼한 지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머님은 제게 극진한 대접을 해주고 계세요. 마치 그간 제가 못 먹고 살았던 집밥을 해주시려고 세상에 내려오신 분처럼 김치는 물론이고 밑반찬까지 다 챙겨주세요. 시댁에 가면 다른 사람은 제쳐두고 저 먹을 거부터 챙기시고요. 그 바람에 서울대 출신 동서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어버렸지 뭐예요. 비록 자라면서 부모 사랑은 못 받고 살았지만 늦음하게 좋은 남편 만나서 시어머니 사랑까지 독차지하게 되었어요. 살면서 처음 느끼는 가족의 정을 느끼고 사는 요즘, 저는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인생 뭐 있나요? 가족끼리 맛있는 거 나눠 먹으며 오순도순 사는 게 최고로 성공한 인생이죠. 힘들게 얻은 이 행복, 앞으로도 놓치지 않고 쭉 누리며 살아볼 생각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가족과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